자, 숙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2부인데요. 2부 1장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네흘류도프가 시골 영지로 갑니다. 그 마슬로바는 이제 6월에 시베리아로 이제 출발할 것인데, 그거에 맞춰서 자기도 따라가야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일이 이제 토지 관련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쿠즈민스코의 마을을 방문을 하고, 아마도 그 쿠즈민스코의 마을에 붙어 있거나 뭐 옆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행정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보는데, 우리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마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쿠즈민스코의 마을로 가고, 그 다음엔 이제 파노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파노보는 옛날에 카츄샤를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제 쿠즈민스코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그 지금 약간은 암행어사 같이 좀 불신 검문 같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농지와 농민들의 이제 실태를 보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진짜 농민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데, 이 네흘류도프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은,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지 말고, 기왕재산 이제 받은 유산은 어쩔 수 없죠. 그 유산은 최대한 다 이제 사회에 이렇게 나눠주자. 그 다음에 문제가 토지인데, 이 토지는 내가 개인으로 소유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사유라고 부릅니다. 토지를 사유하지 말고 공유하자, 나눠주자라는 생각을 대학 시절부터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려고 했는데, 농민들한테, 민중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나눠주기 전에 자기가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뭘로 탕진한 거예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 뭐 이렇게 매춘 이런 거 하고 이러면서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아, 이게 쉽지가 않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유산을 받았잖아요. 어머니 유산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눠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눠질 것인가? 보다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가치가 평등하고 이제 정의입니다. 골고루 평등하게, 그 다음에 올바르게, 정의롭게, 평등하고 정의인데, 그게 정말로 이제 쉽지 않구나 하는 얘기가 이제 소설적으로 펼쳐지고요. 이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요겁니다. 헨리 조지의 뭐예요? 진보와 빈곤인데, 저 이걸 왜 아직 안 읽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아직 네, 읽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가 조금 좌절을 했는데, 뭐 딴 걸 하고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책을 일단 꺼내고, 그 다음에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대해서는 유시민이 알릴레오 북스에서 한번 되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간됐다고 해야 되나? 유시민의 그 청춘의 독성가 보면은 요 책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일의 자유로는 이제 새로 첨부해서 썼고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몇 곡지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문학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라 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그 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러시아 문학이 3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도스옙스키 죄와벌이랑 푸시킨의 뭡니까 그 대위의 딸이랑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그 문학만 다른 책도 아닌데 전반적인 독서의 기록인데, 러시아 문학이 3권이나 들어가서 제가 지금 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진보와 빈곤도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거 알릴레오 북스할 때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아, 저런 내용이구나. 근데 이제 사상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거는 사상서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거고요. 이런 토지 사유가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가 를 말하자면 이제 소설적으로 네흘류도프를 통해서 형상화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톨스토이의 어떤 소설가적인 천재성이 빛나는 대목은 뭐냐면, 네흘류도프가 머리로는, 사상적으로는 자기가 토지를 사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 토지가 그러니까 다른 많은 재산들이 있지만 특히 토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토지가, 땅이 어떤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는 여러모로 좋지 않다는 거는 명백해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도 열심히 전개를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반납하려니까 누구한테 반납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반납한 다음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설가만이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사실성, 핍진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 이거 사실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소유한 토지가 없다면
나는 경제적으로 이만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시베리아로 가게 될 것이므로 저택도 영지도 소용이 없다. 어차피 시베리아 가면 집도 땅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팔겠다, 다 처분하겠다 라는 게 이제 이론이고 하나 이상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대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저 시베리아에서 일생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물론 아이도 낳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부모에게서 영지를 상속받았듯이 내 아이에게도 토지를 물려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남에게 넘겨준다든가 파괴하기는 쉽지만은 새롭게 창조한다는 건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근데 보시면 1번보다 2번이 말이 더 많잖아요. 이것은 네을리도프 내면의 소리는 토지를 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토지가 있어야지 당장 뭡니까? 자기의 이 윤택한 생활이 유지가 되고 행여라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행여라도 아이를 낳게 된다면은 아이가 숫자가 많아질수록 토지는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우리의 머릿속에 몸속에 이 손발에 정말 이 살갗에 알알이 배어있는 이 관습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걸 이제 포착하는 것에서 사상가로서의 툴소이가 뭐 나쁘진 않지만은 확실히 소설가로 로서의 툴소이가 위대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틈에 이 이제 네흘류도프가 2장에서 9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혼자 막 웅장해지고 있어요. 토지를 나눠줄 거야. 오늘 농민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니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농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관리인들이 이제 농민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요. 공장님이 자비를 베푼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농민들도 이제 모였어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토지를 주겠다고 하는데 농민이 별로 이렇게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한마디로 많은 것을 잃으면서, 즉 손해를 많이 보면서 농민들한테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의 기대만큼 해주지 못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이건 거예요. 진짜 말 맞다나 그거는 지금 재판관님 생각인 거고요. 공장님 생각은 그런 것이고요.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노보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더 집중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노보에 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과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까투샤를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까투샤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확인을 하고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보냈는데 시설로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그 잘됐다라는 거는 애가 죽은 게 잘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민중들 특유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보면서 이제 이 할머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마트리오나인데 그 주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특히 이제 어린애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민중을 이렇게 알아가고자 하는 민중 속으로 진짜 브나로드인데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하고 접촉하고 그냥 말로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막 곳곳에 적선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 네흘류도프가 괴짜거나 아니면은 뭐 마음씨 좋은 이런 공장 나으리 지금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 소설적 긴장이 너무 떨어지고 민화예요, 민화. 이상하게 이 공책을 읽으면서 아까 든 생각인데 소설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나오면 민화가 돼요. 이게 현대 소설은 아니겠죠. 근데 이 지금 19세기 러시아 소설 같은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면 민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뭔가 되게 지혜롭거나 아니면 뭐예요. 극도로 사악하고 쪼잔하고 극도로 뭡니까? 못됐거나. 그러니까 이게 선악의 이분법이 딱 적용이 돼가지고 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부활에서는 특히나 이제 심하고요. 그 소녀를 만나가지고 뭐 그 집은 어떻게 사냐. 아저씨가 감옥에 가서 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일을 기르고 있다. 이 표현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다 이런 뜻하고 거의 동일시 되나 봐요. 못 씻고 이러니까. 그 집은 가난하냐. 가난하기는 무슨 가난요. 술을 파는데요. 이렇게 이제 밀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조숙했다는 걸 또 알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가난하니까 생활 전선에 빨리 뛰어드니까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복삭소가수다 보니까 애들이 한 10살, 11살만 돼도 요즘으로 치면 25살 정도의 정신연령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생도 다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48년생인 저희 아버지도 8살에 지게 지고, 50년생인 어머니도 8살에 가마솥에 다 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제 동생들 기저귀 갈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훨씬 더 이제 빨리 성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줄이 짧으니까
이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이제 그렇기도 할 건데, 여기 이제 19세기 후반이니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고 이제 그 평균 수명도 있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노인 수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살아남은 이제 성인들이 몇 살까지 보통 늙을 수 있는가, 표현이 좀 웃긴데 늙은 채로 몇 년을 사는가인데, 여기 이제 이 마트리오나 할머니 같은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말하자면 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고장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카츄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누구나 다 하느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나리님은 그 애를 버리셨지만은 요건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보상은 할 만큼 다 하셨다. 100루블이나 주지 않으셨냐. 그런데도 그 애가 마음을 못 잡고서 엉뚱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의 잘못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듣고 보면 할머니 말도 참 옳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나 했고요. 요 개인적인 이제 연장선 상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사진 들고 나와요. 이 파노바에서 고모들이 있었잖아요. 소피아하고 마리아하고 유품들하고 이제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뭐 다 갖고 올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껴진 것 같고, 그 고모하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 자신과 그 다음에 이제 카츄샤가 찍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지금 19세기인데 그죠? 이런 사진이 남아 있었다는 것만 해도 러시아의 선진성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흐류도프가 30대 중반에 지금 공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또한 이제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고요. 1번이고요. 이제 2번은 뭐냐면 이제 토지 관련인데요. 눈앞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제 가장이 감옥에 갇혀 있죠. 아까 일을 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공가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술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구제죠. 자체적으로 응징하고, 범죄자나 이런 거는 애순이를 납치하려고 했던 그 유괴단은 그냥 민중 그 지방 공동체에서 알아서 그냥 다들 두들겨 패는 걸로, 그렇게 이제 또 정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디나 다 비슷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목도한 그 네흐류도프의 감상을 톨스토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농민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너무 길들어 버려서 이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 아낙네들의 과중한 노동, 그 외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식량 부족. 이거야 뭐 여자들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다 이제 고생하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남자 혼자 버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압박감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아내랑 자기 입도 있고, 아내랑 애는 또 좀 많이 막 서너씩 막 이렇게 낳잖아요. 옛날에 심지어 뭐 대여섯씩 막 10씩 막 이렇게 낳는데, 그거 먹여 살리는 것도 진짜 그 중압감도 되게 컸을 것 같고, 남자들이. 여자는 여자대로 힘들고요. 이런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견디기 힘든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공포를 호소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감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이제 배고프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 난무하고 해서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다라는 거, 이런 이제 무감각 죽음의 상태를 이제 지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톨스토이는 본인이 귀족이다 보니까, 귀족 작가의 입장에서 농민들의 이런 생활상 실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가 되게 훌륭한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이건 박수를 쳐도 모자라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귀족이고 지주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해도 농민 작가가 쓰는 것만큼 자세히 쓸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세계 정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19세기 후반, 나아가서 20세기 초반에 우리 문학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최서해 이런 사람들, 카프 문학도 그럴 거고요. 최서해는 또 빨리 죽어가지고 홍련 뭐 탈출기 이런 소설 있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경의 인간 문제, 그리고 심훈의 상록수,
최영신인가요? 여주인공 이름이 뭐 그 밖에 이광수 소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 많이 봤던 것 같고, 특히 지금 이 민중은 죽음 상태에 있다, 어떤 무감각 상태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얼핏 떠오른 건 루신이었거든요. 루신도 정체성이 딱히 소설가는 아니지만 작가이죠, 작가. 루신은 작가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사상적이고 시사평론적인 칼럼적인 그런 성격의 글을 쓰는 와중에 소설도 되게 잘 쓴 거잖아요. 근데 루신의 소설에 이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죠. 민중들의 그런 짐승 같은 상태, 무지한 상태, 죽음과 같은 상태. 아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민중 묘사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루신을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진취적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되게 이제 그 참여적인 문화. 원래 길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다.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길이라는 게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야초 들풀에 나오는 말대로 이 희망이라는 것도 여러분 허망하지만은 절망이라는 것도 또 얼마나 허망해요. 그럼 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 따분하죠. 책 읽는 거 따분한데 막 요즘 날씨도 좋고. 예. 그런데 노는 것도 재미없잖아요. 좀 놀다 보면 지루해지고. 차라리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루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루신도 그렇고, 이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염상섭, 뭐 만세전 이런 것도 그 민중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인이 어떤 태도를 갖는지, 그 주인공 이름이 이인화잖아요. 염상섭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우리 이제 그 일제강점기의 작가들이 했던 고민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의 젊은 지식인 작가들이 그 무엇보다도 톨스토이의 부활을 좋아했던 이유를 이번에 읽어가면서 더 잘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다른 주제로 남겨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이 민중들의 실상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입장을 한 번 더 공고히 합니다. 토지는 절대 사유할 수 없다. 또한 토지는 물과 공기, 태양과 마찬가지로 매매할 수도 없다. 인간은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가 인간에게 베푸는 온갖 혜택에 대해서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좋죠, 여러분. 생각은 네, 생각은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진보하는데, 즉 잘 살게 되는데 왜 빈부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가, 즉 빈곤의 문제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되는데 왜 계속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가난한가, 바로 토지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토지를 한 사람이 혹은 소수가 독점해서는 절대로 부는 균등하게 이제 분배될 수 없다라는 건데, 참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멋지게 고민을 하다가 이 네흘류도프가 닭고기를 먹고 버터를 먹고 설탕을 되게 먹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그 당시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금지하는 음식, 고기요, 닭고기 이런 거, 소돼지 정말 비싸고, 소돼지, 닭 금지.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근데 주로 기름을 우리 식용용 물 흐르는 기름이 아니라 고형 기름인데요. 이 버터 금지. 그 다음에 이제 단 음식 금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디저트로 많이 먹으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온갖 이런 사치를 다 누리면서 머릿속은 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선적이지만, 이 위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이런 본질을 되게 잘 보여주고요. 네흘류도프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관리인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주로서의 수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니까 관리가 아이고야 대단하십니다 나으리라고 하지 않죠. 한숨을 푹 쉬고 속으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 도대체 지주 나으리가, 이 공장 나으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가 1번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양반이 이렇게 완전히 트럼프잖아요. 완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이제 자기 살궁리를 해보지만은 답이 또 잘 떠오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요.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촌장 집에 갔어요. 촌장 집에 와가지고 7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농민들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맨발 벗은 사람도 있고 집신을 신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수피화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그래서 나무 숫자에 껍질 피자 써갖고 자작나무 껍질 갖고 신발 만들거든요. 그걸 이제 카프탄 입고 있고, 이런 이제 셔츠는 아마 루바슈카.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그 당시 19세기 러시아 농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진지한 얼굴은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진지한 빛을 띠었고, 자기들의 다리를 바라보던 눈길은 아예 아래로 내리깔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푹 수그리고 있는 거죠. 푹.
실은 그들 모두 나으리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차렸으나 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내색을 해서 주인에게 무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저 침묵을 지키는 듯 했다. 얼굴을 들고 있으면 내 표정이 저 사람한테 읽히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흘류도프는 분명하게 말했고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력은 빠른 편이었다라고 이제 자기 생각하는 거죠. 농민들이 글자는 못 읽지만 이런 어떤 사회인지죠, 여러분. 그리고 경험인지, 경험치, 사회인지 이런 게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농민들의 경험치가 그들에게 일러준 지혜는 뭐냐 하면은 지주라는 거는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긴다. 절대로 타인을 위해서, 특히 농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학습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해라 이렇게 할 때 함부로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까막눈이 많거든요. 아우, 여러분 까막눈이 많죠.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규정전에서도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참 못 읽는다는 게 어떻게 글자를 못 읽을 수 있지 싶은데 의무교육조차도 옛날에는 시키지 않았으니까 저는 뭐 할머니들이 당연히 한글을 읽지 못했죠.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네, 당연히 그랬고. 그 20, 30년대 생인데 읽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폭삭소가 쓰다 보니까 그 나문희가 연기한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 굉장히 대단하구나 싶던데 손자 손녀를 붙잡고 글자를 가르치고 구구단을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연배가 한 20, 30년대 생 정도 될 텐데 일정 때 태어난 거죠. 그분들 표현을 쓰자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글을 읽고 참 대단하다 싶던데, 아무튼 이제 이 글자도 못 읽고 이런 까막눈 이런 일자무식 이제 농부들이 실제 이런 생활의 지혜는 이제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토지를 나눠준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여기가 이제 8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대화를 심도 깊게 해보는데요. 9장이 뭐냐면 민우사 판본으로는 2부예요, 2부. 2부인데 제가 지금 2권인데 2권 책을 못 찾아갖고 그냥 1권을 그냥 놓고 하는데요. 느지막하게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 틀려 먹었어. 농부들이 이렇게 늦잠 자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전기를 아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시골에도 전기가 다 들어오지만 저는 어릴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인생에 한 몇 년을 보냈었거든요. 뭐 호롱불 켜놓고 난보불 켜놓고 하는 이런 이제 약간 그 유년의 어떤 기간은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텄고, 아무튼 농부 대표 7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어디서 모였냐면 능금나무예요. 그래서 박형규 번역에 다시 한번 어떤 향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아니라 능금나무. 그리고 우리 박형규 선생님 번역하신 전쟁과 평화를 보면은 그 톨스토이가 거기서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과가 왜 떨어지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능금나무, 능금이 왜 떨어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도 이제 이게 박형규 번역이다 보니까 능금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네흘류도프가 농부 7명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농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노 해방은 공식적으로 1861년에 알렉산더 1세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없고 남한테 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되게 이제 예속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하지만 노예는 아니라는 거, 노비는 아니라는 거 일단 전제로 하고, 자,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7명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지 다 짚어줍니다. 역시 톨스토이죠. 그죠? 1.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어른. 2. 그나마 조금 나은 어른인데요. 알고 보니까 난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약간 완전히 농장에서만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말귀를 잘 알아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작가가 좀 그렇게 썼어요. 그것도 좀 도드라드는 대목 중에 하나고요. 3. 작고 다부진 몸집의 노인. 이 사람이 조금 더 똑똑하다. 그 다음에 5. 키다리 농부 하나 있고요. 6. 이 빠진 노인이 있어요. 네, 어르신들은 다 이가 빠져 있다. 이 한두 개는 빠져 있다. 네. 그 다음에 7. 다리를 저는 또 노인이 있고, 어르신들은 또 한둘은 다 다리를 전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물들을
어떤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고 입 빠진 노인, 다리 저는 노인, 공장 다니는 노인 이런 인상착의에 대한 어떤 인물의 정의가 되게 역시나 민화의 느낌을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지혜나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너무 민화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부활의 지금 2부의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부로 가면 혁명가들이 나오니까 소설에도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요. 그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이고, 아이고야. 네. 자, 그러고 이제 이 어르신들 7명을 불러놓고서요. 이 젊은 34살에 지금 네을류도프가 평소 자기가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이 진보와 빈곤에 이제. 그리고 이게 씨알이 먹히겠냔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스펜서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 논법을 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자유. 우리가 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재산도 축적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평등과 정의다.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나누어질 것인가인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헐값에 토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나누어 주면은 너무 나누어 준다는 거는 공짜로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헐값에 싼 값에 대여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우리한테 소유권 넘겨라. 다 줘라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일단은 조금이라도 지대를 받고 대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땅이라고 해도 있죠. 이거를 기계적으로 정말 이 아프리카 땅덩어리 갖다 놓고 이렇게 탁탁탁 제도하듯이 되는 게 아닌 게 어떤 땅은 굉장히 옥토고요. 어떤 땅은 토질이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땅은 땅이 이만큼 있지만 여기 이만큼 바위돌이 있는 또 그것도 있고요. 또 여기는 땅이 이만큼 있지만은 숲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응달이라서 농사를 또 짓지 못하는 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땅만 준다고 농사를 짓나요? 농기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농기구도 ABCD가 또 다 있어요. 여기까지 대여해주고 저기까지 대여해주고 이거는 공유로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종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씨앗. 자, 농사를 짓는데 벽실에 얼마를 줄 거냐. 얘들은 이제 주로 밀을 지으니까 호밀 이런 거 이거 씨앗을 어떻게까지 이제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식 농사만 지으면은 또 문제가 없는데 과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올리브 나무가 없지만 예컨대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은 유목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몇 년 지나야지 올리브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어느 나이에 또 나무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얘기로 들어가니까 이제 막 서로 갑론을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대던데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토지를 쓰는 사람만이 공동자금으로 땅값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값은 또 어떻게 책정을 할 겁니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게 복잡해진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헤어지고요. 이 농부들은 농부들대로 이제 고민을 토로를 합니다. 이게 지금 3인칭 소설이라서요. 농부들의 시점을 이제 보여주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쨌거나 믿을 만한 소린 것 같아, 쓸만한 소린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함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빠노버에서 적선도 하고 마음씨가 착한 지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믿을만한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시골의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는 어떤 젊은 공작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뿌린다라는 이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온갖 여자들이, 온갖 아이들이 거지들 같이 이제 몰려듭니다. 그래서 네을리도프가 이 초난감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얼마씩을 줘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수중에 돈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게 뻔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들한테 또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청한다 해서 그러니까 구걸이죠. 한다고 해서 마구마구 돈을 또한 뿌릴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톨스토이가 굉장히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역 행정, 지방 행정 이런 거에 계속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계속.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
적선을 베푼다. 이 도스옙스키죠, 그죠? 도스옙스키는 어차피 가진 돈이 없으니까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100%봤자 얼마 베풀 수도 없고. 근데 톨스토이는 진짜 재산이 많으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사회에 자기가 환원을 한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이제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무턱대고 돈을 막 뿌리잖아요. 그럼 이게 오히려 민중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돈을 뿌린다니까 우르르 붙어가지고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세 푼 주시오 해갖고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뭐를 해버립니까? 술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되게 무의미하게 이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의 그 공공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학교를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준하는 책들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부를 하면 되게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쓸지를 내가 잘 모르니까 유수한 기부단체들이 있잖아요.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많단 말이에요. 그쪽에다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목들이 몇 개 있으면은 한부모 가정을 돕는다든지, 아프리카 무슨 아이를 돕는다든지 특정 아이를 후원한다든지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디테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하나들 어떤 병에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자립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보육원에 있다가 자립 청소년 돕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항목별로 그렇게 이제 돈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한편으로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도화되지 않은 이 19세기 후반에는 힘들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톨스토이가 네흐류도프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전한다는 것만 해도 뭡니까?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톨스토이가 잘했냐 못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읽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소설인데 소설로서 이제 얼마나 훌륭하게 재밌게 잘 써졌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그 전성기 작품보다는 이런 식의 메시지가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소설적으로는 조금 빠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제 그 2부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갈 때도 이상과 현실의 어떤 그런 괴리 사이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 시골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도 이제 다시 그 도시로 가는 길에도 두 가지 감정이 이제 뒤섞이는 거죠. 아, 나 그래도 이거 재산 지켜야 되는데 이거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그리고 이 귀족들이 우리 이제 그 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식한테 재산을 그냥 주지 않잖아요.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부가 유지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거가 너무 이제 속상해 갖고 그게 이제 후회 막심 이게 하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끝없는 해방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혹은 탐험가가 느낄 법한 어떤 새롭고 충만한 기쁨 이런 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덜어버리면서 이제 뿌려버리면서 이제 느끼는 어떤 해방감 이런 걸 이제 동시에 느끼는데요. 네. 동시에 느끼는데 제가 왜 일어났냐면은 이 톨스토이는 정말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심지어 무소유까지도 이제 가지고자 하고 이렇게 버려버림으로써 비워내버리면서 이제 자유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만 끝끝내 그 자유를 아유 욕심 좀 그만 내. 그것까지 탐을 내고 그래요. 그런 건 다른 사람이 가져야지.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었거든요. 한번 찍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읽지는 못하고 이 랑시에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쓴 미학가라고도 하고 그 미학 철학자 정치 철학 체호프에 관하여 먼 곳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되게 얇은데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체호 연구소에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톨스토이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인데요.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덜어내면서 톨스토이가 어떤 완벽한 자유에 이르고자 하는데 역설적으로 정말 그런 자유를 누린 것, 그런 자유에 도달한 사람, 적어도 이제 그 소설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은 이 체홉이 아닌가 싶고, 체홉이 우리한테 지금 주는 매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이 랑시에르는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권을 사봤는데요. 요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찍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이 토지와 관련하여 이 토지가 우리한테 부를 줘가지고 저는 해당이 안 되네요. 토지가 누군가에게 특정 이런 계급에게 여기 이제 네흐류도프죠. 에게 부를 줘가지고 어쩌면 그들을 무한히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쩜 토지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뭡니까? 방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방종이면 차라리 나은데 그 자유가 오히려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권력처럼 양날검인데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칼이 나를 찌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 유시민 말 맞다나 명언이죠. 그죠? 근데 이 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가 어느 지점까지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명백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겨울에 추운데 보일러도 마구마구 뗄 수도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도 있고요. 입고 싶은 옷 마구 사고 아이고 봄에 원피스도 하나 사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회사 지금 상관이 싫은데 아씨 돈이 있으면 조금 싫으니까 예,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아유 뭐 강의 하나 잘려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먹고 사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가 너무너무 쌓이면은 한편으로는 그게 나를 이제 구속할 수가 있을 건데요. 부동산이죠. 토지가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고 그런 식의 모순들을 톨스토이는 19세기 작가이고 지주이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 봐야지 토지의 맹점을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더 이제 이렇게 명민하게 이제 잘 깨달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소설적으로 이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시골에서 다시 도시로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이제 읽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구냐 네글류도프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너무나도 다른데 확실한 공통점은 대지. earth, 그 펄복의 대지, 이 토지, 뭡니까 박경리의 토지, 대지, 땅이 문제인데 땅이 무진장 넓은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큰 것 같거든요. 이 제국적인 어떤 마인드라는 게 그 점에서도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책은 또 따로 읽어서 따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